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아니 방보다 더 좁고 숨막히는 이 낡은 간이역 대합실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빗자루를 듭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하루에 기차라곤 고작 몇 번 서지도 않는 이 외딴 간이역은 밤마다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되곤 하죠. 제 이름은 홍명주. 올해 나이 57입니다. 남들은 이제 인생의 결실을 보고 손주 재롱 보며 여유를 찾을 나이라고들 말하지만 제게 남은 건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과 차가운 플라스틱 빗자루 손잡이의 감촉뿐이에요. 사실 제가 남들보다 가슴속 한이 좀 깊은데 제 고단한 인생 이야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10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그날 말이죠. 예기치 못한 칼날에 등을 찔리고 난 뒤 제 인생의 모든 색깔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문틈마다 베어있던 거실은 압류 딱지가 붙은 채 차가운 정막만이, 감도는 무덤이 되었고 동료들과 도란도란 나누던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먼 나라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아주 굳게 자물쇠를 몇 겹이나 채운 채 걸어 잠갔습니다. 매일 오후 6시 남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때 저는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깊은 산골로 숨어듭니다. 낡은 역사의 문을 열면 끼익 소리를 내며 힘겹게 열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아 마음이 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피해 인적이 드문 산골 간이역만 쓸고 닦는 제 일상은 그야말로 무채색 그 자체였죠. 유리창에 비친 제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명주야,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며 이 외딴 곳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니? 하지만 돌아오는 건 마른 바람이 승강장을 훑고 지나가며 내는 서글픈 마찰음뿐이었어요. 대합실을 가득 채운 건 향긋한 사람 냄새가 아닙니다. 가끔 머물다 간 등산객들이 흘리고 간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찌든 눅눅한 공기. 무엇보다 지독하게도 가시지 않는 제 고독의 냄새뿐이었죠. 승강장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간간이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경적도 제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밤이면 역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같이 덜컹거립니다. 57 여자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진작에 접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감정 자체가 제게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저 이 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 배신감과 상실감이 조금만 더 무뎌져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지독한 어깨 통증과 무릎 통증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고질병이 됐고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눈꺼풀은 천근만큼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일을 마치고 돌아갈 그 텅 빈 관사의 서늘함이었어요. 신발장에 놓인 제 작업화 한 켤레가 그렇게 외로워 보일 수가 없더군요. 내일 새벽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라디오 속 DJ의 가짜 웃음소리로 텅 빈 속을 채우는 일상. 그렇게 저는 스스로 만든 어둠의 감옥 속에 갇혀 영영 혼자 시들어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시야를 어지럽히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인적조차 뚝 끊긴 외딴 대합실 구석, 제 손전등
불빛 속으로 낯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 남자. 그는 어딘가 몹시 지쳐 보였지만 감긴 눈꺼풀 사이로 비치는 기색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웠죠. 그 남자를 본 순간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제 마음의 빗장을 나도 모르게 풀어야만 할 것 같은 기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와 쓰러져 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의 그 짧은 멈춤이 제 무채색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될까요?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숨을 헐떡이던 그 남자의 실루엣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작게 정말 오랜만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엔진이 다시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말이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습한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낡은 작업복 안감이 축축하게 느껴지던 그런 밤이었죠. 대합실 구석,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끝에 걸린 그 남자의 모습은 마치 버려진 고목나무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든 행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엮이기 싫어 영무실로 전화를 돌리거나 모른 척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제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그 남자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비춘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나무 가루가 밴 듯한 짙은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62의 진석 씨.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평생 나무를 깎으며 살아온 은퇴한 목공 장인이라던 그 듬직한 체구의 남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차가운 대합실 바닥에서 신음 한 번 내뱉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먼 길을 헤매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짊어지고 왔길래 이 외딴 간이역까지 흘러들어와 정신을 놓아버린 걸까요? 창백하게 질린 그의 안색을 보는 순간 10년 동안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제 가슴 정중앙이 찌릿하게 울려왔습니다. 10년 전 파산하던 날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졌을 때의 제 모습이 겹쳐 보여서였을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나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남자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안개에 젖은 듯 뿌연 그의 눈동자와 제 라이트 불빛이 마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 같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걸까요? 그는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지만 돌아오는 건 갈라진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자를 부축해 대합실 벤치에 앉혔습니다. 남자의 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낡은 점퍼 너머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과 차가운 향기에 손끝이 다 저려오더군요. 10년 동안 남자의 온기라고는 느껴본 적 없는 제게 비록 정신을 잃어가는 중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위협적이라기보다 묘하게 안쓰러운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57 먹은 여자가 주책맞게 왜 이러나 싶어 마른 침을 삼켰지만 제 손은 이미 남자의 젖은 겉옷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관사에서 가져온 따뜻한 물 한 잔을 그의 입술에 적셔주자 남자는 한참 만에야 낮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굵직한지 텅 빈 대합실 천장을 타고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를 혼자 둘 수 없어 결국 영무실 옆 작은 숙직실로 그를 옮겼습니다. 낡은 난로에 불을 지피고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던 제 비상용 담요를 꺼내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난로 안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남자의 고른 숨소리가 뒤섞이는 동안 저는 멍하니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손톱 밑에 박힌 검은 나무떼들. 그 투박한 손길이 그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세상을 버텨왔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 나 혼자만 뚝 떨어진 기분으로 빗자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가 제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온 순간 무채색이었던 제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연고도 묻지 못한 채 그를 보살피는데 10년 만에 느껴보는 생소한 책임감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남자의 곁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안개는 더 짙어지고 세상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짧은 우연이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제 굳어버린 감정을 녹여줄 기적의 시작일까? 잠결에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골의 적막을 뚫고 낯선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저 길 잃은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던 이 남자가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제 낡은 관사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투박한 그의 손길이 제 고장난 마음의 문을 건드리고 얼어붙은 일상의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한 그 기막힌 변화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튿날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이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진석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낡은 관사 마루에 서더니 삐걱거리는 현관문과 덜덜거리는 창문 틀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어디서 챙겨왔는지 낡은 가방에서 손때 묻은 연장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아니 명주 씨. 이 문짝 이대로 두면 겨울에 바람 다 들어옵니다. 잠시 비켜보세요. 그의 한마디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나무와 씨름하며 살았다던 그 굵직한 마디의 손이 제 낡은 관사의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하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섬세한지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는 부모의 손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주인이 바뀌어도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았던 이 버려진 집의 상처를 그 남자는 단번에 알아본 거였죠.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속을 썩이던 현관문을 떼어내 대패지를 쓱쓱 해내는데 젖은 티셔츠 위로 드러난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57살이나 먹고 주책맞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뒷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남자의 거친 손길이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창틀에 유격이 잡히는데 제 가슴속 묵은 때까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윤 씨, 아니 진석 씨는 제가 밤새 역사를 청소하고 돌아와 지쳐 있을 때면 말없이 관사 처마 밑에 앉아 덜컹거리는 의자 다리를 맞추고 헐거워진 서랍장을 뚝딱뚝딱 손봐주곤 했습니다. 이런 건 제때 고쳐야 집이 안 상합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고요. 무심하게 툭 내뱉는 그 한마디가 어찌나 투박한지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묘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망치를 잡은 그의 손등에 솟아오른 핏줄과 땀방울을 보는데 10년 동안 얼음장 같았던 제 심장 한구석이 간질거려 오더라고요. 57 여자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내 주변이 돌보아지는 이 생경한 느낌. 참 낯설면서도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외딴 간이역에서 전등이 나가면 혼자 의자를 딛고
올라가 갈고 수도가 얼어붙으면 팔을 걷어붙인 채 악착같이 버텨왔거든요. 누구 하나 도와주겠다고 손 내민 적도 없었고 저 또한 기대라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제 곁을 지키며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는 겁니다. 진석 씨는 제가 관사 앞마당을 쓸고 있을 때면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보다 제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곤 했습니다. 그 무뚝뚝한 배려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아 가슴이 자꾸만 몽글몽글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걱정. 그건 제가 입고 있던 그 어떤 두꺼운 방한복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편으로 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투박한 손길로 내 낡은 집 어디를 만져줄까? 내 마음의 어느 구석을 또 건드려줄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무채색이던 제 일상에 그의 땀 냄새와 가까운 나무 향기가 섞여들며 조금씩 색채가 입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깊은 속사정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남자의 깊은 눈동자 너머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왜 그토록 단단한 기술을 가지고도 이 깊은 산골까지 숨어들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진석 씨가 마루 끝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보며 제게 제안 하나를 건넸습니다. 명주 씨, 오늘은 여기서 저랑 같이 따뜻한 감자나 좀 나눠 먹으시겠습니까? 늘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힐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안의 고장난 물건들을 넘어 서로의 고장난 생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뜨거웠던 감자 한 알이 우리 사이의 정막을 어떻게 깨뜨릴지 말이죠. 어둠이 내려앉은 텅 빈 승강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기차마저 끊긴 이 고요한 간이역은 오로지 우리 두 사람만의 섬이 된 것 같았죠. 진석 씨가 건네준 각 구운 감자에서는 투박한 흙냄새와 구수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46살 아니 57살 평생 이렇게 뜨겁고 정직한 온기를 손바닥에 품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검게 그을린 감자 껍질을 벗겨내는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제 가슴 속에서 억눌려왔던 한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포슬포슬한 감자 한 입을 베어 물고 목이 메는 듯한 그 묵직한 침묵을 삼킬 뿐이었죠.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입술이 먼저 달싹였습니다. 진석 씨, 저는요, 10년 전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낮게 깔린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승강장 바닥을 훑쳤습니다. 10년 전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파산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비릿한 종이 냄새, 집 앞마당에 붙던 그 차가운 빨간 딱지들의 기억,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멍울처럼 박아두었던 그 실패의 기억들이 감자의 온기를 타고 하나둘씩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죄라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산골로 기어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그 상처가 자꾸 짓물러서 제 고백에 진석 씨는 감자를 쥐고 있던 커다란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동정하는 기색 없이 그저 같은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도 한숨을 섞어 자신의 멍울을 꺼내 놓았습니다. 명주 씨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평생 나무만 깎으면 세상 이치가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은 나무처럼 정직하게 깎이지 않더군요.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을 잃어보니 제가 만든 가구들은 세상에 가득한데 정작 내 몸 하나 릴 마음의 안식처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의 무거운 삶의 무게와 제 칠흑 같은 어둠이 만나니 신기하게도 아주 조금은 견딜 만한 무게로 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57세 여자와 62세 남자가 각자의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는지 굳이 긴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식어가는 감자를 손에 쥔 채 서로의 실패를 공유하는 이 순간 제 가슴속 빈 구멍을 파고들던 차가운 산바람이 묘하게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석 씨의 투박한 손마디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 기사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한 중년이나 사연 많은 노인네로 보겠지만 이 밤 승강장에서 마주본 우리는 그저 상처받은 어린아이들 같았거든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그 치부가 우리를 묶어주는 단단한 밧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주 씨,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 마음의 멍울,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가 건넨 그 짧은 위로에 참았던 눈물이 결국 툭 하고 감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려다 멈칫하는 그의 망설임마저 가슴 아리게 다가왔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배려. 그건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감자는 어느새 다 식어버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잿빛이었던 제 인생의 풍경에 아주 작은 빛 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이 남자와 함께라면 10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이 고독의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간절한 희망이 제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우리는 다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약속 같은 무언가가 제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힘겹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지지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이 평온한 풍경에 어떤 생동감이 감돌기 시작할지를 말이죠.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제 마음의 불꽃은 안개 속에서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강장에서 나눈 대화는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평소와는 다르게 유난히 눈부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저 치워야 할 먼지로만 보였던 그 빗줄기가 진석 씨가 정성껏 닦아놓은 유리창을 통과해 제 머리맡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57. 이제는 인생의 저녁 노을만 바라보며 조용히 짐을 정리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가슴 한구석에선 다시금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진석 씨의 그 투박한 지지, 고생 많았다는 그 낮은 목소리가 제 무너진 자존감의 밑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만 치유된다는 뻔한 말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뼛속 깊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명주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역마당에 꽃이라도 좀 심어볼까요? 마루 끄트머리에 앉아 신발끈을 묶던 진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데 제 마음속 잿빛 장막이 순식간에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무채색으로만 보였던 이 낡은 간이역의 풍경이 그 남자의 말 한마디에 생동감 넘치는 원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녹슨 호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건 제게 죽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석 씨가 제 낡은 관사를 고쳐주듯 제 고장난 마음의 회로를 하나하나 정성껏 이어 붙여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속아보자고. 저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남자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자고 말이죠. 역사 주변의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진석 씨가 가져온 작은 꽃묘들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제 손끝에 생생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10년 전 파산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제 손이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생명을 심는 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곁에서 묵묵히 삽질을 돕는 진석 씨의 넓은 어깨를 훔쳐보며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잿빛이었던 제 일상에 초록빛 잎사귀가 돋아나고 노란 산수유 같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손님 하나 없던 쓸쓸한 대합실도 이제는 진석 씨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의자들 덕분에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을 피하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설렘을 느끼고 역을 찾는 드문 행인들에게 먼저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진석 씨 덕분이었습니다. 제 상처를 멍울로 두지 않고 그것이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준 그 사람의 진심 말이죠. 57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이 희망은 20살 청춘의 열정보다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질녘 꽃밭 정리를 마치고 함께 땀을 닦으며 바라본 노을은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해를 기다리게 만드는 약속처럼 아름다웠죠. 진석 씨가 제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주며 조용히 제 곁에 섰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생동감이 결코 짧은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므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 건 진석 씨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친 아주 깊은 그늘이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소중한 평온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어쩌면 제게 사치였을까요? 진석 씨와 함께 심은 꽃들이 겨우 뿌리를 내리고 제 메마른 얼굴에 웃음기가 돌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낮게 깔려 역사 전체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대합실 바닥을 쓸고 있는데 저 멀리 승강장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산골 간이역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날카롭고 비릿한 금속성 소리였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10년 전 제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홀연히 사라졌던 그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정장에 비열한 웃음을 머금은 채 제 파산의 원흉이었던 사채업자와 옛 동료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괴물처럼 걸어 나오고 있었죠. 어이 명주 씨, 여기서 이런 청소부 노릇이나 하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닿는 순간 10년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공포가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평화로운 안식처를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휘저으며 들어왔습니다.
진석 씨가 정성껏 고쳐놓은 의자를 구두발로 툭툭 차고 우리가 함께 가꾼 작은 화분들을 비웃으며 짓밟으려 했죠. 그 비릿한 돈 냄새와 탐욕스러운 눈빛이 이 신성한 간이역의 공기를 순식간에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직 갚지 못한 이자가 남았다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구경거리였겠지요. 내일까지 준비해. 못하겠다면 이 낡은 역이랑 여기같이 있는 그 영감탱이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협박 섞인 그들의 목소리가 대합실 천장을 때리고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57세의 나이에 겨우 찾은 이 작은 평화가, 이 투박한 안식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릎이 떨려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독한 담배 연기와 함께 제 영혼을 갉아먹는 절망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진석 씨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제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진석 씨에게 제 더러운 과거를 보였다는 수치심, 그리고 나 때문에 이 선한 사람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명주 씨,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진석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저질스러운 그들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리고 제 밑바닥이 드러난 이 순간, 저는 다시 10년 전 그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잿빛 풍경을 걷어내고 이제 막 색칠을 시작했는데 검은 먹물이 튀어 모든 것을 엉망으로 진흙탕 속에 처박아 버린 꼴이었죠. 저는 진석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관사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산바람 소리가 마치 그들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식처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와 진석 씨와 제가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세계를 부수어 버릴 거라는 공포가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 같은 여자에게 평범한 행복은 어울리지 않는 걸까? 차라리 진석 씨가 더 깊이 엮이기 전에 제가 먼저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녘 관사 마루에서 들려오는 진석 씨의 묵직한 발소리와 무언가를 단단히 준비하는 듯한 연장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진석 씨는 무서운 정적 속에서 홀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무뚝뚝한 남자의 뒷모습에는 평생 나무를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강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친 폭풍우 앞에서 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두 사람 모두 이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게 될까요? 아침 안개가 다시 역사를 덮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짙고 차가운 안개 속에서 진석 씨가 제 관사문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말 한마디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위기를 끌고 갈 거라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고했던 대로 그 비릿한 사내들이 다시 역사를 찾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눈빛으로 그들은 대합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제 이름을 고래고래 불러댔죠. 저는 관사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57살이나 먹고도 그 공포 앞에서는 한낱 힘없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를 가로막으며 거대한 바위 같은 뒷모습이 나타난 건 말이죠. 진석 씨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인자한 할아버지 같던 그가 그날은
평생 나무를 깎으며 다져온 그 단단한 기운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대합실 중앙에 버티고 서서 날카로운 대패를 만지던 그 손으로 사내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기차역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진석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역사 천장을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사내들이 비웃으며 달려들려 하자 진석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매섭게 들이받았습니다. 물리적인 힘보다 더 무서운 건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한 남자의 서슬 퍼런 기백이었죠. 그 무뚝뚝한 남자가 저를 대신해 온몸으로 독설과 위협을 받아내며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그 누구도 저를 위해 이렇게 앞장서 준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 기세에 눌린 사내들이 씩씩거리며 안개 속으로 물러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석 씨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무서웠다고, 이제 우리 다시 꽃을 심자고 말하려 했죠. 그런데 진석 씨는 뒤돌아 저를 한번 지그시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제 머리칼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듯 따뜻한 눈길을 한번 건넸을 뿐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관사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 진석 씨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합실 벤치에도 우리가 함께 가꾼 꽃밭에도 그가 머물던 숙직실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쓰던 낡은 대패와 연장 가방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 안개가 걷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는 제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진석 씨, 어디 계세요? 진석 씨, 미친 사람처럼 역 주변을 뛰어다니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산울림 뿐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린 걸까요? 나 때문에 다칠까봐 겁이 났던 걸까요? 아니면 제 더러운 과거에 환멸을 느낀 걸까요? 어떤 설명도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춘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저는 그만 대합실 가닥에 주저앉아 못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진석 씨가 고쳐놓은 문은 이제 부드럽게 닫히지만 제 가슴의 문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심어준 희망이 너무 컸기에 그가 남긴 공백은 더욱 시리고 아팠습니다. 잿빛 풍경에 잠시 돌았던 생동감은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된 이간이역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비어있는 그의 숙직실을 정리하던 제 손에 낡은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떠나기 전 미처 챙기지 못한 혹은 저를 위해 남겨둔 아주 작은 단서였습니다. 그 종이를 펼쳐든 순간 저는 진석 씨가 왜 말없이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저를 또 다른 운명의 갈림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가 사라진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 남은 건 시리도록 투명한 고독뿐이었죠. 저는 대합실 구석, 그가 앉아 감자를 깎던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상실감이 다시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역시 나 같은 여자에겐 온기라는 게 허락되지 않는 걸까? 그도 결국 내 과거가 무서워 도망친 걸까? 그런 못난 생각들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고쳐놓은 삐걱거리지 않는 문을 열고 숙직실로 들어갔을 때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직접 짠 듯
결이 고운 오동나무 상자였죠. 주인을 잃은 그 물건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편지 몇 장과 함께 낯선 서류 뭉치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목공 장인 진석 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의 파편들이었습니다. 편지 첫 줄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은퇴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 기업에서 평생을 몸담았던 설계 전문가였고 그 거대 기업이 쌓아 올린 화려한 건물들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리와 부실 공사의 장거를 쥐고 있는 유일한 양심이었습니다. 명주 씨, 미안합니다. 당신의 곁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내 뒤를 쫓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당신의 평화까지 더럽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 속 진석 씨의 글씨체는 그를 닮아 무뚝뚝하면서도 한자 한자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 역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이 깊은 산골 간이역까지 흘러들어온 건 단순히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증거들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처절한 도피였습니다. 그 서류 뭉치들 사이에는 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내역과 부실 설계 도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의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다는 사실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진석 씨는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채 그토록 묵묵히 제 관사를 고쳐주고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겁니다. 본인의 삶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없이 떠난 건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어제 그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을 때 혹여나 그들이 기업 측에서 보낸 추적자일까봐 그는 그토록 단호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저를 향한 협박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에 그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어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상실감은 어느새 뜨거운 분노와 애틋함으로 변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57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이 인연이 이렇게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숨어 지내던 나약한 명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석 씨가 제 마음의 문을 고쳐주었듯 이제는 제가 그의 무너진 명예와 삶을 복구해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편지 밑바닥에 적힌 낯선 전화번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석 씨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연락처였죠. 이 번호를 누르는 순간 저 또한 이 위험한 진실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준 용기를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였으니까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제 눈앞에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그의 듬직한 뒷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 씨를 찾기 위한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가 남긴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한 남자의 깊은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 자신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나를 떠난 게 배신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것, 그 무뚝뚝한 침묵 속에 나를 향한 가장 뜨거운 보호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깨어났습니다.
57회를 살면서 저는 늘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쫓기고 사람에 치이고 상처받기 싫어서 이 깊은 산골 간이역으로 숨어 들어왔죠. 안개 뒤에 숨어 있으면 세상이 저를 잊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석 씨가 고쳐준 건 이 낡은 관사의 문짝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 빗장을 걸어 잠갔던 제 비겁한 마음을 그는 투박한 손길로 이미 다 고쳐놓았던 겁니다. 진석 씨,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간 건가요? 저는 숙직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연들에게 벌벌 떨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눈빛이 살아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저는 진석 씨가 두고 간 나무 상자를 단단히 챙겼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그 증거들이 이제는 제가 세상을 향해 휘두를 유일한 무기이자 그를 다시 불러올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영무실 책상 위에 짧은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담아서요. 진석 씨, 이제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게요. 어디에 있든 제가 당신을 찾으러 갑니다. 역사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묵직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길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가 심어준 빛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믿는 것이 다시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라면 저는 이번에 제 남은 생을 전부 걸어볼 작정입니다. 역전 마을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멀리 굽어지는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진석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연락처, 그리고 편지 속에 적힌 희미한 단서들을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그가 도피 중이라면 분명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낯선 곳으로 숨어들었을 겁니다. 나무 향기가 나고 그의 투박한 손길이 필요한 곳.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어디로 향했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비릿하겠지만 제 곁엔 보이지 않는 진석 씨의 온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정의와 제가 지키고 싶은 이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을 향해 저는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멀어지는 간이역을 바라봤습니다. 잿빛이었던 그 풍경이 이제는 제게 다시 돌아와야 할 소중한 집으로 보였습니다. 진석 씨와 함께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꽃을 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나눠 먹는 그날을 꿈꾸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진석 씨를 쫓던 검은 그림자들은 이미 제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고 낯선 도시의 복잡한 거리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진석 씨의 행방을 쫓던 제 앞에 나타난 건 그가 편지에도 다 적지 못한 더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계절은 잔인하게도 가을을 건너뛰고 시린 겨울을 제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진석 씨를 찾아 헤맨 지도 벌써 몇 달째. 낯선 도심의 골목을 뒤지고 그가 머물 만한 목공소란 목공소는 죄다 훑고 다녔습니다. 57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여정이었지만 제 가슴속에 품은 그가 남긴 오동나무 상자가 제 유일한 난로가 되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구멍 난 듯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다 보니 저 멀리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그 낯익은 냄새, 각각 가낸 신선한 나무 향기와 고단한 삶의 땀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무거운 나무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드러난 공간 안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묵묵히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톱밥이 눈꽃처럼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있었고 거칠어진 그의 손마디는 추위 때문인지 붉게 터져 있었죠. 제가 그토록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듬직한 뒷모습, 진석 씨였습니다. 진석 씨, 제 갈라진 목소리에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눈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 담긴 저를 향한 깊은 애정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대패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명주 씨,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눈보라에 젖은 몸으로 그에게 달려가 그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옷에서 배어나오는 차가운 한기와 대비되는 뜨거운 심장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57과 62, 인생의 막바지에서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다시 서로를 찾아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원망, 상실감,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나야 했던 그의 미안함이 눈물 섞인 재회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진석 씨의 커다란 손이 제 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10년 동안 맺혀있던 제 마음의 멍울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는 말없이 떠나지 마세요. 당신 없는 평화는 저한테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제 울먹임에 진석 씨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무뚝뚝한 남자가 제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이 험한 길을 돌아 나를 찾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요. 거센 눈보라는 여전히 창고 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이 맞댄 가슴 사이에는 그 어떤 봄볕보다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회는 평화로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석 씨의 눈동자 너머로 스치는 비장한 결의를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그 위험한 진실의 상자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은 지금까지의 도피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위험한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진석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쪽에 놓인 낡은 라디오와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풍경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가 제게 건넨 마지막 약속,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건 단 하나의 거대한 반격이었습니다. 기차 소리 대신 파도 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이곳, 이제는 안개 대신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거센 눈보라를 뚫고 그 지독했던 진실의 소용돌이를 모두 지나온 뒤 우리가 정착한 곳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57의 명주와 62의 진석, 두 노병은 이제 칼날 같은 세상의 위협 대신 부드러운 나무의 결을 만지며 살아갑니다. 마을 어귀, 낡은 창고를 개조해 만든 우리의 작은 공방 앞에는
명주와 진석의 고치는 집이라는 투박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진석 씨가 직접 깎아 만든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곤 하죠. 10년 전 파산 서류를 붙들고 울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추억이 깃든 부서진 의자를 닦고 진석 씨 옆에서 사포질을 돕고 있습니다. 명주 씨, 이 의자 다리는 옹이가 깊어서 아주 천천히 달래가며 깎아야 합니다. 사람 마음처럼요. 진석 씨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불안한 눈빛을 하지 않습니다. 대펜날을 갈고 나무 가루를 털어내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증오 대신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장인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들고 오는 다리 부러진 식탁, 문짝이 덜컹거리는 찬장들을 고쳐주며 살아갑니다. 부서진 가구들이 우리 손에서 다시 꼿꼿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시 세워진 것 같아 자꾸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곳에서의 일상은 참 정직합니다. 아침이면 진석 씨가 내려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낮에는 나무 냄새 가득한 공방에서 함께 땀을 흘립니다. 저녁 무렵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면 우리는 공방 앞 벤치에 앉아 지난날의 아픔을 안주 삼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나누기도 하죠. 잿빛이었던 제 풍경은 이제 바다의 푸른색과 나무의 따스한 갈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은 그 비릿했던 도시의 기억들이 파도에 실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협박하던 그 사채업자들, 진석 씨를 쫓던 거대 기업의 비리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파편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서로를 지켜냈으며 끝내 이 평온한 일상을 우리 손으로 일궈냈으니까요. 57이라는 나이가 인생의 끝자락인 줄 알았는데 진석 씨 옆에 서 있으니 이제 막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손재주 좋은 금슬 좋은 부부로만 압니다. 우리가 어떤 안개를 헤치고 어떤 눈보라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진석 씨가 제 손등 위에 툭 얹어주는 그 거칠고 따뜻한 손길 하나면 지나온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공방 안은 기분 좋은 나무 향기로 가득합니다. 진석 씨는 새로 들어온 낡은 흔들의자를 살피며 수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는 그 옆에서 그가 쓸 연장들을 정성껏 닦아놓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진석 씨가 유독 창밖의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더군요.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궈낸 이 평온함 위에 진석 씨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또 다른 결실이 맺히기 시작했음을 말이죠. 석양을 머금은 그의 눈빛이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왔을 때 저는 그가 내뱉을 다음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저녁이었습니다. 공방 안의 나무 냄새가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지던 시간, 진석 씨는 하루 종일 매달리던 작업을 마친 듯 대펜날을 내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앞치마에는 톱밥이 하얗게 앉아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명주 씨, 잠시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습니까? 평소보다 더 낮고 진중한 그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10년 전 그 안개 자욱한 역 대합실에서 처음 느꼈던 그 묵직한 온기가 이제는 제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 제 손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짝이는 보석도 화려한 금도 아닌 짙은 고동색 빛깔이 은은하게 감도는 나무 반지였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귀한 나무를 깎고 또 깎아 수만 번의 손길로 광을 내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죠. 명주 씨, 저는 화려한 약속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깎으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것보다 속이 단단한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고 천년을 버틴다는 거리요. 진석 씨의 눈동자가 노을을 받아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약지에 그 반지를 끼워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인생에 너무 늦게 나타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게요. 비바람이 불면 내 등 뒤로 숨으세요. 세상이 당신을 또다시 길 잃은 나그네로 만들려 해도 내가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나무 반지처럼 변하지 않고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제 손가락에 끼워진 나무 반지는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때와 진심이 배어 있는 그 감촉이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57살,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은 쑥스러운 나이라 생각했는데 제 눈앞에 이 남자는 저를 다시 꿈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며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며 우리의 지난 아픔들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가 선물한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고장난 인생을 완전히 고쳐주겠다는 그의 최종적인 수리 보고서이자 제 남은 생을 온전히 맡겨도 좋다는 단단한 허락이었죠. 밤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불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어주는 이 작은 공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진석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바닷가 마을에서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처받은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될지도 모른다는 뜻밖의 제안을 말이죠. 그의 눈빛은 이미 더 먼 곳,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큰 기적의 풍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낀 안개를 걷어내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제 손가락에 끼워진 진석 씨의 나무 반지는 그 험난했던 세월을 보상해주는 훈장 같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도망쳐온 그 자리에 다시 서야만 했습니다. 10년 전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던 그곳, 제 영혼을 갉아먹던 부채감과 트라우마의 발원지로 말입니다. 명주 씨, 준비됐습니까? 이제 내 손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운전대를 잡은 진석 씨의 옆모습이 바위처럼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달려 제가 파산하고 도망치듯 떠났던 옛 사무실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토록 무서워 꿈속에서도 뒷걸음질 치던 곳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진석 씨의 온기가 제 손바닥에 닿아 있으니 심장 박동이 평온하기만 하더군요. 57에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곳은 이제 낡은 간판들이 바뀌어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빨간 딱지가 붙은 집길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던 그 골목길.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비릿한 공포의 냄새 대신 이제는 진석 씨와 함께 가꾼 나무 향기가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안했다, 명주야.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너를 너무 오래 미워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10년 전의 어린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던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 틀린 것이었다는 당연한 진실을 인정하는데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 어깨 위로 진석 씨의 묵직한 손이 얹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은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된다고 제게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부채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괴물입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마음의 빚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왔죠. 하지만 진석 씨라는 단단한 안식처를 얻고 나니 그 괴물도 결국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건물 벽을 어루만지며 과거의 제 자신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지내던 간이역의 청소부 명주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 전 잠시 근처 공원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독약 같던 이 바람이 이제는 제 뺨을 간지럽히는 축복처럼 느껴지더군요.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집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였다는 것을 진석 씨 곁에서 비로소 배운 셈입니다. 진석 씨, 이제 정말 다 비워낸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네요. 제 환한 웃음에 진석 씨도 아이처럼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10년의 트라우마를 걷어낸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꿈을 심을 빈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늪을 지나 우리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법을 압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고 1분 1초가 축복인 그런 삶 말이죠. 해질녘 다시 차에 올라타며 저는 백미러 속에 멀어지는 옛 건물을 보았습니다. 안녕, 나의 아팠던 시절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화해한 저희 앞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한 황혼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석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그곳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꽃피울 눈부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흐르는 풍경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이 길을 지날 때는 세상이 온통 잿빛 장막에 가려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제 투박한 손을 꽉 쥔 채 묵묵히 앞을 응시하는 진석 씨가 있습니다. 그의 손등에 솟은 굵은 핏줄과 따스한 온기가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일깨워줍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속 깊은 곳, 먼지 쌓인 다락방 같던 공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57의 제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혹은 애써 외면하며 묻어두었던 빛바랜 꿈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도모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내어주며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색칠하고 싶어 했던 그 찬란했던 열망들 말이죠.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내가 너희를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가둬뒀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 어린 꿈들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제 꿈들이 숨을 쉴 때마다 부채감과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 놓았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무슨 꿈이야. 그저 숨만 쉬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지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꿈들은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 단단한 기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진석 씨를 만나고 그가 제 고장난 마음의 문을 고쳐주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무 반지를 끼워준 그 순간부터 제 안의 꿈들은 다시 맥박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제 꿈을 비웃지 않고 오히려 그 꿈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 진석 씨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진석 씨, 우리 이제 새로운 지도를 그려봐요. 예전에 제가 가려 했던 길은 끊겨버렸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끊긴 길 끝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도망치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그려넣는 그런 지도를요. 제 말에 진석 씨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더욱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담긴 맹세가 제 가슴 속 오래된 지도의 빈 여백을 환하게 채워나갔습니다. 57.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는 이 나이에 저는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진석 씨의 나무 향기 나는 공방 옆에 제 못다 이룬 꿈들이 꽃 피울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와 쉬어갈 수 있고 부서진 마음들을 나무처럼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말이죠. 우리가 그려갈 새로운 지도는 이전의 지도와는 다를 겁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선들 대신 이해와 용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사랑의 곡선들이 가득한 지도가 되겠지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곁에 있는 당신의 숨소리가 제 나침반이 되어줄 테니까요. 어느새 차는 우리가 정착한 바닷가 마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방 창가에 걸어둔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진석 씨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방 마당 한가운데 제가 평소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작은 나무 편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편말에 적힌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방 마당 한가운데 세워진 작은 나무 편말에는 진석 씨 특유의 투박하지만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주와 진석의 숲,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차가운 응어리마저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57의 명주와 62의 진석.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서로의 손을 더듬어 찾았던 두 영혼이 이제는 서로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진석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주 씨, 나무는 겨울을 나야 비로소 나이테가 단단해진답니다. 우리의 지난 10년도 어쩌면 가장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기 위한 혹독한 겨울이었을지 몰라요. 이제 우리에겐 마주할 수많은 계절이 남았습니다. 봄에는 꽃을 심고 여름에는 바다를 보며 가을에는 잘 익은 열매를 나누면 됩니다. 다시 겨울이 온다 해도 이제 우리에겐 서로라는 따뜻한 난로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겠지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단순히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고 은은한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안개 자욱했던 간이역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 남자를 발견했던 건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고, 제 고장난 마음의 문을 고쳐주던 그의 무뚝뚝한 손길은 제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짙은 안개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손가락에 끼워진 이 단단한 나무 반지가, 그리고 제 곁에서 묵묵히 보조를 맞춰 걷는 진석 씨의 발소리가 저를 지켜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며 이 아름다운 동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위로 은하수가 쏟아지는 밤, 우리는 공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란히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진석 씨가 깎아 만든 나무 벤치는 세상 그 어떤 소파보다 편안했고, 그의 어깨에서 나는 은은한 소나무 향은 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진석 씨, 고마워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나타나줘서. 나도 고맙습니다, 명주 씨.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줘서. 우리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57과 62, 우리의 사랑은 청춘의 불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주위를 덮이는 숯불처럼 깊고 진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아침 떠오를 햇살을 기다리며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의 지도는 이제 빈틈없이 채워졌고 그 위에는 사랑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분들께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인연이 인생의 가장 눈부신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증명해 보인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명주와 진석의 애틋하고도 단단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7 여주인공 명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나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명주처럼 인생의 안개 속에서 나만의 등불을 만났던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소설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적실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따뜻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